네, 오늘은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쿠팡의 비밀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쿠팡을 정말 많이 이용하고 판매를 하고 있는데 그 쿠팡에는 사실 비밀이 있거든요. 그 비밀을 하나씩 파헤쳐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제 컴퓨터 화면 보시죠. 월 매출 1억, 그래도 쿠팡을 포기하는 이유. 매출 1억 정도 된다고 하면 엄청나게 판매를 잘하는 사람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1억의 매출을 만들더라도 가져갈 수 있는 순이익이 얼마일까요?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그래서 매출이 1억이고 2억이더라도 사람들이 계속 그걸 유지하지 못하고 쿠팡을 접는 경우가 허다하죠. 쿠팡은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주요 종합 앱 국내에서 1등입니다. 3,500만 명이 설치를 했고 3,183만 명 정도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대한민국에서 30대에서 50대는 대부분 다 쿠팡을 이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쿠팡은 국내 1등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쿠팡을 이용하고 또 쿠팡에서 물건을 사용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판매자라면, 돈을 버는 사람이라고 하면 쿠팡에 들어가서 영업 활동을 해야 되겠죠. 쿠팡 판매자 입장에서는 장점이 정말 많아요. 왜? 이용자가 3천만 명이 넘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쿠팡에 들어온 이유는 검색을 하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정보를 받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쇼핑을 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이에요. 한마디로 전환율이 좋죠. 예를 들어서 백화점 정장 매장에서 정장을 파는 사람들 10명이 오면 2~3명이 사겠죠. 하지만 시장에서 아니면 휴게소에서 거기서 정장을 판다고 하면 과연 전환율이 얼마나 될까요? 100명이 오더라도 1명이 살까 말까이죠. 한마디로 쿠팡은 물건을 사기 위한 사람, 쇼핑을 사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전환시키기가 좋습니다. 그리고 초보가 하기 쉬운 게 쿠팡은 알고리즘이 네이버랑 달라요.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같은 경우는 부산에 있는 사람, 서울에 있는 사람, 강원도에 있는 사람 모든 화면이 같거든요. 1등부터 40등 판매자들이 등수가 나눠져 있습니다. 하지만 쿠팡은 어디서 접속했는지, 지역에 따라, 나이에 따라, 과거에 어떤 물건을 샀냐에 따라서 보이는 화면에 다 다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비밀은 쿠팡은 순위가 없어요. 롤링 페이지라고 해서 모바일을 이렇게 밑으로 내리면 밑에 페이지가 없습니다. 쭉 끝까지 계속 상품들이 나올 만큼 많기 때문에 초보자도 노출될 수 있는 확률이 스마트 스토어보다는 훨씬 더 높은 거죠. 그리고 네 번째, 광고가 쉽습니다. 어떤 식으로 광고를 쿠팡을 하면 되냐면 그냥 AI 광고라고 해서 내가 하루에 얼마 정도 예산을 쓰겠다, 그것만 클릭을 하면 끝입니다. 한마디로 내가 하루에 5만원치 광고를 하겠다, 10만원치 하겠다 하면 AI가 자동으로 내가 올려진 상품을 각각 필요한 고객들한테 보여주고 그 고객들의 물건을 사면 저는 매출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스마트 스토어에서 광고하는 것보다는 쿠팡에 광고하는 게 광고 성과도 훨씬 더 좋습니다. 이렇게 좋은 장점들이 많은데 쿠팡의 단점도 있습니다. 월 매출 1억, 대단한 것 같죠? 마진 10%만 하면 월 순이익이 1,000만 될 것 같이 보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쿠팡이 묶이는 돈이 최소 2억입니다. 그리고 수수료는 쿠팡이 판매되면 12%를 쿠팡에서 가져갑니다. 그리고 프로모션이라고 해서 작게는 5%, 많게는 20%로 저희가 옵션을 선택해야지 노출을 많이 시켜줍니다. 할인 쿠폰, 작게는 100원에서 많게는 3,000원까지 할인 쿠폰을 주고 광고비 이런 것들을 다 내면 한 달 매출이 1억이다 하면 남들이 와, 순이익은 최소 1,000만 원 되겠구나 하는데 실제로 계산해보면 한 달 순이익이 200만 원, 500만 원도 안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초보분들은 몰라요. 그냥 매출이 잘 나온 거 말지 실제로 하나씩 따져보면 순마진이 5% 안 되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월 매출 1억 하려고 하면 최소 2억 정도는 있어야 합니다. 혹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현금 2억 정도를 가지고 쇼핑몰 운영하신 분이 계실까요? 아마도 없을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대출을 받아야 됩니다. 왜? 매출이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당연히 계산을 안 해보면 대충 10% 정도 하면 한 달에 1,000만 원 벌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대출을 받는데 대출을 받아서 돈을 벌 거라고 생각하시죠. 그런데 재고 사입비, 물건을 사야 돼요. 사려고 하면 계좌이체로 공장에 먼저 돈을 주던가 수입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돈이 먼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사무실을 월 매출 1억 정도 하려고 하면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집에서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 많은 박스와 포장을 하려고 하면 결국은 작은 사무실이라도 있어야 되고 그러면 보증금과 월세가 들어갑니다. 혹시 물건이 수천 개가 나갔는데 혼자서 다 한다? 거의 불가능합니다.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알바든 정직원이든 한 명이든 두 명인 사람이 있어야지 월 매출 1억 정도를 만들 수 있죠. 그럼 인건비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끝인가요? 대출이자. 내가 1억의 대출을 받으면 5%, 6% 하면 그 정도의 대출이자를 매달 상환해야 됩니다.
이 모든 리스크를 쥐고 사업을 점점 키운다?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 시즌이 종료될 수도 있거든요. 내가 여름에 잘 파는 제품 딱 맞는 재고만큼 판매를 한다? 그게 되지 않습니다. 왜? 물건을 많이 가져오면 불량재고라고 해서 여름에 못 파는 제품들이 나오고, 겨울에는 또 겨울 제품을 딱 가지고 왔는데 약간 모자래요. 그러면 아쉬워요. 왜? 매출을 더 만들 수 있는데. 그럼 물건을 가져와요. 다 못 팔아요. 그러면 그게 결국은 재고가 내가 돈이 묶이는 금액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정산 주기로 인해서 현금 흐름이 돌지 않아서 사업을 하기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쿠팡의 치명적인 단점의 첫 번째는 바로 정산 주기입니다. 정산 주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쿠팡의 정산 시스템은 두 가지입니다. 월정산, 주정산. 월정산은 내가 한 달 내에 물건을 판매하고 고객의 구매 확정을 하면 그달 말일부터 영업일 기준 15일입니다. 참고로 영업일이라는 것은 월요일부터 금요일, 공휴일을 빼기 때문에 최소 3주 이상 되는 거죠. 한마디로 내가 물건을 팔고 구매 확정이 되고 한 달 정도 있다가 돈이 들어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부분 쿠팡의 판매자들은 월정산을 선호하지 않습니다. 왜? 현금 흐름이 돌지 않기 때문에. 그럼 어떤 정산 시스템을 선택하냐? 주정산입니다. 주정산은 일주일 내 구매 확정된 주문에 대해서 70%를 그 주 일요일부터 영업일 기준 15일 이후에 지급을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30%는 말일자 기준으로 월 영업일 기준 1일 내에 지급을 하는 거죠. 말이 어렵잖아요. 어렵게 일부러 만들어놨어요. 왜? 언제 돈을 받는지 판매자가 모르게 하려는 쿠팡의 속셈이죠. 간단하게 계산하면 한 달 후에 한 70%가 들어오고 두 달 있다가 30%가 들어오는데 그게 빨리 들어왔을 때 기준입니다. 늦게 들어오면 뭐 날짜가 좀 잘 겹치던가 공휴일이 많다 싶으면 두 달 이후에도 돈이 들어오죠. 그러면 내가 매출이 1억이다? 그러면 내가 갖고 있어야 되는 돈이 2억, 2억 5천 정도 돼야 되는데 그 정도 현금을 가지신 분이 대한민국에 얼마나 될까요? 판매를 한다는 거는 내가 부업으로 할 수도 있고 본업으로 할 수 있는데 그래봤자 돈을 돌릴 수 있는 돈의 한계가 대부분 비슷합니다. 근데 쿠팡은 이 정산 시스템 때문에 돈이 묶여서 사업을 잘하더라도 돈이 없고 그만둬야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쿠팡 광고비의 함정입니다. 이거는 99%의 판매자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제가 정말 진하게 쿠팡이 어떻게 여러분들의 돈, 판매자의 돈을 합법적으로 훔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고비가 100만 원이에요. 그리고 광고비를 통해서 매출 만든 게 500만 원입니다. 나는 100만 원을 쓰고 매출이 500만 원 나오면 광고 수익률이라고 해서 500%가 됩니다. 로아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상식적으로 보면 내가 100만 원을 쓰고 500만 원을 번다? 대박이다. 어떻게 저렇게 광고를 잘할까라고 하잖아요. 하지만 이 안에는 쿠팡이 숫자로 장난친 걸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광고비 100만 원을 썼어요. 그리고 광고비로 해서 매출이 500만 원 나왔습니다. 이 500만 원이란 매출에 대한 제품의 마진이 20%입니다. 그러면 나는 100만 원을 벌었어요. 광고비를 얼마 썼죠? 100만 원 쓰고 매출이 500만 원 나왔는데 이 매출 500만 원에 마진이 20%인 상품입니다. 그러면 난 100만 원 벌었어요. 100만 원 쓰고 100만 원 벌었으니까 또이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아닙니다. 왜냐하면 쿠팡 광고비에 VAT, 부가세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나는 100만 원을 쓴 게 아니라 110만 원을 쓴 거죠. 그리고 매출이 500만 원이라고 했을 때 여기 매출 500만 원에는 취소와 반품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프로모션, 할인 쿠폰, 수수료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쿠팡은 로아스, 광고 수익률이 좋은 것처럼 보여서 계속 광고비를 투자하게 하는데 그 안에는 내가 쓴 돈은 부가세가 포함되지 않고 그리고 매출이 나온 거에는 이것저것 잡다한 항목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계산해보면 로아스 500%인데 내가 순이익을 계산해보면 계속 마이너스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모릅니다. 얼마나 모르냐면 99%는 모를 겁니다. 그냥 잘하고 있구나. 그리고 누군가가 로아스가 1000%면 와 대단하다고 광고하는 방법들을 전자책으로 팔고 강의를 파는데 그 안에도 숨어있는 것들이 엄청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10,000원을 광고비를 투자했어요. 근데 만약에 매출이 100만 원 나와요. 그럼 로아스가 10,000%가 나옵니다. 그럼 사람들이 와 어떻게 저렇게 잘하지라고 하는데 그거는 상품에 광고비를 투자한 거 대비 하나의 상품이 얻어 걸리면 비싼 게 팔리면 그렇게 로아스가 좋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로 강의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쿠팡의 로아스에 대한 개념이 없으면 광고비를 쓰고 돈을 잃는 그런 상황들이 자주 발생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아이템 위너. 쿠팡의 아이템 위너 제도는 물건이 있습니다. 그 물건을 내가 뺏고 싶으면
100원만 싸게 하면 그 상품을 내가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품의 리뷰도 가져올 수 있는 거죠. 제가 간단하게 예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신라면 5봉지에 5,000원이라고 농심이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농심이라는 회사에서 신라면을 5개에 5,000원에 올렸는데 리뷰를 100개 정도 쌓았습니다. 근데 제가 A라는 업체가 쿠팡에 그 신라면 5개짜리를 5,000원이 아닌 4,900원, 100원만 싸게 올려놓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농심에 올려놓은 신라면의 리뷰 100개를 제가 다 가져갑니다. 그리고 쿠팡에 노출된 가격은 4,900원으로 되어 있는 거죠. 제가 이렇게 열심히 팔고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B라는 업체가 4,800원으로 이 상품을 등록합니다. 그러면 B라는 사업자가 4,800원으로 상품을 등록하게 되면 5,000원을 올렸던 농심이 만들었던 리뷰, A라는 제가 만들었던 리뷰, 그거를 이제 B 사업자가 다 가져가게 되는 거죠. 한마디로 100원 싸움이 시작됩니다. 조금만 100원만 싸게 하면, 아니 10원만 싸게 하더라도 그 저렴한 상품이 대표로 노출되고 기존에 판매했던 사람들이 리뷰를 다 뺏어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가격 싸움을 합니다. 100원 싸움, 100원 싸움. 그러다 보니까 5,000원짜리가 어떻게 보면 2,000원까지 내려갑니다. 그러면 역마진 되더라도 재고 있는 사람이 현금화 시키기 위해서 쿠팡에 내던지는 거죠. 이런 상황들이 아주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게 쿠팡의 아이템이너 시스템입니다.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내가 물건을 아무리 잘 팔더라도 독점 제품, 그러니까 나만이 만들 수 있는 제품이 아닌 공산품이나 다른 사람들이 팔고 있는 브랜드 제품 같은 경우는 뺏기 쉬운 거죠. 그리고 쿠팡의 치명적인 네 번째 단점은 바로 쿠팡 PB 제품입니다. PB 제품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프라이빗 브랜드라고 해서 이제 쿠팡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제품들인 거죠. 제가 신문기사를 가지고 왔는데 이런 기사입니다. 쿠팡 PB 상품, 납품 업체 뺏기고 순위 조작 정황까지. 쿠팡에서는 물건이 잘 팔린다고 하면 자기들이 그 제품을 그대로 가지고 오는데 가격을 조금 더 낮추고 좀 저렴한 제품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2022년 참여연대가 쿠팡의 PB 상품 리뷰 조작건에 대해 불공정 행위로 공정위 신고한 결과 상품 리뷰뿐만 아니라 알고리즘을 통한 순위 조작을 해온 사실이 드러났다. 한마디로 쿠팡에서는 어떤 다른 판매자들이 잘 팔고 있는 제품이 있어. 예를 들어서 우유를 엄청 잘 팔고 있어요. 그러면 그 우유 제품을 노출을 안 시켜주면서 본인이 쿠팡에서 만든 우유를 놔두는 거죠. 사람들은 모를 겁니다. 이게 왜 항상 상위 노출되어 있는지. 왜냐하면 쿠팡은 자기들이 알고리즘을 조작할 수 있어서 쿠팡에서 만든 PB 상품을 항상 상위 노출시켜주는 거죠. 이게 브랜드가 엄청 많아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식품은 곰곰, 그 다음에 생활 반려동물은 뭐 탐사, 그리고 생활홈은 코멧, 이런 식으로 정말 많거든요. 디테일하게 쿠팡에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쿠팡에 샌드위치라고 검색하면 곰곰 샌드위치가 나옵니다. 섬유유연제 하면 탐사 섬유유연제가 나옵니다. 이거는 쿠팡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자기들 제품인 거예요. 그러니까 남이 잘 판다 싶으면 그 제품을 노출을 안 시켜주고 자기가 직접 쿠팡에서 만든 제품을 상위 노출시켜주고 리뷰를 가짜로 좀 만들죠. 직원들 통해서 리뷰를 몇천 개, 몇만 개 만들어서 사람들이 계속 그걸 사게 만드는 거죠. 햇반도 있어요. 곰곰 햇반, 곰곰 우유, 김치도 있습니다. 김치가 잘 팔린다? 그러면 쿠팡에서 자기들이 만들어가지고 그걸 또 상위 노출시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안 좋게 보면 양아치 짓이라고 합니다. 내가 수세미를 잘 팔고 있다? 1등이다? 그럼 제 상품을 빼버리고 쿠팡에서 자체 중국에서 저렴한 제품을 갖고 와서 곰곰이라는 브랜드를 붙이고 아니면 탐사라는 브랜드를 붙여가지고 상위에 노출시키고 리뷰 작업을 해서 몇만 개 쌓아놓는 거죠. 그럼 사람들은 브랜드가 뭔지 몰라요. 쿠팡에서 만든지도 모르고 리뷰 많고 상품이 싸고 상위 노출되기 때문에 사는 거죠. 이런 식으로 쿠팡에서 내가 아무리 잘 팔고 싶어도 결국은 쿠팡에서 버림을 받으면 노출이 안 되고 쿠팡에서 훔쳐간다. 그러면 결론, 쿠팡은 해야 될까요? 하지 말아야 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쿠팡은 해야 합니다. 왜 해야 되냐면 쿠팡은 이미 네이버를 앞지른 지가 2년이 넘었습니다. 여기 표를 보시면 쿠팡과 네이버의 온라인 쇼핑 시장 점유율은 2022년 1분기부터 네이버를 뛰어넘었습니다. 네이버는 당연히 쇼핑도 하고 뉴스도 보고 블로그도 보고 카페도 하고 다양하게 하잖아요. 근데 쿠팡은 철저하게 100% 쇼핑을 하기 위해서 들어오신 분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빠른 배송과 또 정확한 정보들을 제공해주는 쿠팡을 선호해서 이제 시장 점유율이 네이버보다는 쿠팡이 많아졌죠. 그래서 판매자로서 돈을 벌려고 하면 결국은 쿠팡이라는 시장에 들어가긴 해야 됩니다. 쿠팡을 하긴 해야 되는데 100% 올인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정사 문제로 돈이 묶여서 현금이 안 돌아서 망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광고비입니다. 광고비를 내가 잘 집행했다고 하고 광고 효율이 좋은 것 같은데 따지고 보면 광고 효율이 좋지 않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세 번째는 아이템 인어. 내가 매출을 잘 만들고 리뷰를 몇천 개 쌓았어요. 근데 다른 사람이 100원 싸게 해서 내 상품을 뺏어가고 리뷰도 다 뺏어갑니다.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재고들이 다 의미가 없어지고 돈이 묶이게 되죠. 네 번째, 정말 잘 판다. 쿠팡에서 뺏어갑니다. 뺏어가고 내 제품을 노출시켜주지 않고 쿠팡에서 직접 만든 PB 상품을 노출시켜주면 저는 그냥 낙동갈 오리알 신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쿠팡은 100% 올인하면 안 되고 여러 파이프라인 중에 하나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 첫 번째, 스마트 스토어도 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스마트 스토어는 죽었다고 하는데 거기도 계속 매출이 성장하고 있고 네이버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쿠팡이 아무리 대단하다고 하더라도 스마트 스토어와 양대 산맥입니다. 네이버가 망하지 않는 이상 스마트 스토어는 살아남을 겁니다. 그래서 쿠팡에다가 의존을 하게 되면 나중에는 버림받을 수 있기 때문에 스마트 스토어도 해야 됩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스마트 스토어 관련해서는 제가 무료 전자책을 만든 게 있는데 이제 고정 댓글에 달아놓겠습니다. 그 스마트 스토어 무료 전자책을 보시면서 어떻게 이 쇼핑몰을 공략하면 될지 자료를 받아가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G마켓, 옥션, 11번가, 롯데온, SSG 이런 업체도 입점해서 물건을 파셔야 됩니다. 물론 이런 플랫폼에 물건을 팔려고 하면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활용해야 되죠. 내가 한 땀 한 땀 상품을 등록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들을 활용해서 다양한 마켓에 올려야 되고, 세 번째는 올레이즈, 토스, 캐시딜이라고 최근에 엄청나게 뜨고 있는 폐쇄물 플랫폼이 있습니다. 여기도 내가 상품을 등록을 해서 물건을 팔아보는 경험을 가지면 여기는 지금 블루오션입니다.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이용자는 많지만 판매자가 아주 극소수이기 때문에 조금만 내가 노하우를 쌓는다고 하면 스마트 스토어와 쿠팡에서 매출 만드는 것보다 훨씬 더 쉽게 만들 수 있죠. 그리고 네 번째는 자사몰, 개인 홈페이지가 있어야 됩니다. 개인 홈페이지를 가지고 있는 한 DB, 고객의 정보를 가지고 와서 리타겟팅, 그 타겟팅 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다시 내가 메시지를 발송하면 광고 효율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초보분들이 보기에는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일단 스마트 스토어를 시작하고 오픈마켓에 들어가고, 세 번째는 올웨이즈, 토스 같이 최근에 뜨고 있는 플랫폼에서 상품을 등록하고 판매해보고, 네 번째는 자사몰까지 이런 식으로 파이프라인을 다양하게 하면 쿠팡에서 어떤 이슈가 일어나더라도 나는 무너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스마트 스토어만 했다가 쿠팡을 했다가 지금 올레이즈나 토스나 다양한 플랫폼 뿐만 아니라 자사몰까지 오픈한 이유가 결국은 이 이커머스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스스로 뭔가 새로운 것들을 만들고 파이프라인을 많이 해야지 하나가 무너지더라도 죽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월 매출 1억이 되어도 스마트 스토어를 포기하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스마트 스토어를 시작할까요? 아마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을 보면 디지털 노마드라고 해서 컴퓨터 한 대만 있으면 해외에서도 카페에서도 바닷가에서 돈을 번다 이런 것들이 엄청 많죠. 그리고 한 달에 순이익 1,000만 원 버는 것들이 쉬운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혹하죠.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놀면서도 한 달에 1,000만 원 버는데 나는 직장에서 개고생해도 한 달에 200에서 300만 원 버는 그 현실을 도피하고자 스마트 스토어라는 세상에 입문을 합니다. 사실 그 사람들이 거짓말을 한 걸 수도 있고 진실일 수도 있는데 그렇게 돈 버는 사람들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그 속내를 잘 모르죠. 제가 오늘은 스마트 스토어를 하는 사람들의 그 속내, 포기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스토어의 장점이 있습니다. 제일 큰 장점, 첫 번째는 사업자 없이 가능하다. 한마디로 사업자 등록증을 내야지 어떤 영업 활동이나 사업을 할 수 있는데, 스마트 스토어는 네이버 기준으로 이메일만 있으면 바로 입점해서 상품을 등록하고 판매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장인들은 부업으로서 이것들을 많이 선호하죠. 두 번째는 낮은 진입장벽. 블로그 글 하나만 보더라도, 유튜브 몇 개만 보더라도 충분히 내가 이 시장에 들어와서 무엇인가를 해볼 수 있습니다. 이 무엇이라는 게 쇼핑몰이라는 게 대단해 보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만들어 놓은 네이버 쇼핑에 내가 상품만 등록하고 그냥 필요한 업무만 하게 되면 충분하게 돈을 벌 수 있는 게 바로 네이버 쇼핑이 가지고 있는 큰 장점 중에 하나죠. 세 번째는 쉬운 상품 등록입니다. 상품 등록이 정말 쉬워요. 제가 유튜브에 올렸던 상품 등록 영상이 쿠팡은 155만 회, 스마트 스토어는 90만 회가 나올 만큼 많은 사람들이 봤어요. 그 봤다라는 거는 그냥 보고 따라하면 누구나 할 수 있다는 뜻인 거죠. 네 번째 장점은 빠른 정산입니다. 쿠팡은 최대 2달, 아니 2.5달 정도 긴 시간 동안 돈이 묶이지만 네이버 같은 경우는 내가
택배기사님이 지파라고 해서 스캔을 딱 떠요. 그러면 그 다음날 저의 통장에 돈이 들어오는 거죠. 한마디로 돈이 묶이는 확률이 아주 낮고 빨리 정산을 받아서 또 새로운 물건을 내가 사서 팔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월 매출 1,000만 원, 마진 15%라고 하면 최소 150만 원은 벌 텐데 왜 그 사람들은 월 매출 1,000만 원을 찍고 그만둘까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기존의 쇼핑몰 형태는 대부분 다 사입이었습니다. 사입이라는 게 제조사에서 내가 물건을 받아오는 거죠. 집이나 사무실에 물건을 받아놓고 주문이 들어오면 포장해서 고객 집으로 보내는 게 대부분 이 쇼핑몰 시장의 유통 방법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뜨고 있는 쇼핑몰 방법은 바로 위탁입니다. 도매 사이트에 있는 제품을 내가 스마트 스토어에 올려서 주문이 들어오면 도매 사이트에서 바로 제 고객 집으로 가는 거죠. 한마디로 중간에 제 사무실이나 저의 집을 거치지 않고 도매 사이트에서 고객 집으로 바로 배송하기 때문에 나는 물건을 보지도 않고, 그러니까 재고에 대한 리스크도 없죠. 포장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택배 발송을 할 필요도 없고, 그런데 돈을 번다? 도매 사이트에 있는 5,000원짜리를 가지고 스마트 스토어에 10,000원 올립니다. 주문이 들어오면 도매 사이트에 5,000원을 결제하고 고객 집으로 도착하면 다음날 제 통장에 10,000원이 들어오죠. 그럼 한 개 팔아서 5,000원에 마진을 먹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리스크 없으니까 직장인들이 부업으로 하루에 한두 건만 해도 10,000원 벌겠구나. 그리고 한 달 하면 3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 벌겠구나 해서 스마트 스토어에 많이 진입을 하죠. 하지만 현실은 어떨까요? 월 매출 100만 원 달성하려고 하면 얼마나 노력해야 될지 그것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직장인들 기준으로 하면 퇴근을 보통 6시 반에서 7시 정도쯤에 하죠. 집에 와서 밥을 먹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3개에서 5개 정도 되는 상품을 등록합니다. 상품 등록하는 게 익숙해지신 분들은 시간이 단축되겠지만 초보분들, 이제 뭐 유튜브 보고 띄엄띄엄 하시는 분들은 상품을 한 3개에서 5개 등록하는데 최소 2시간 이상 걸립니다. 근데 이거를 한 달 동안 꾸준히 100개를 채워야 됩니다. 한 달 동안 100개를 채웠다? 그러면 이거를 한 시급으로 한번 계산해 볼게요. 시급 10,000원짜리를 하루에 2시간씩 30일 동안 했다? 그러면 60만 원이라는 돈을 법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이 스마트 스토어에 상품 등록하는 시간을 줄이고 편의점에 가요. 그리고 알바를 합니다. 시급 10,000원짜리 받는 거를 하루에 2시간씩 30일 동안 꾸준히 하면 정말 못해도 최소 60만 원이라는 돈을 버는 거죠. 하지만 쇼핑몰은 월 매출 100만 원이 나왔어요. 마진이 20%예요. 20만 원을 법니다. 수지가 맞나요? 직장인들은 최소 한 달에 300만 원에서 400만 원을 벌고 본인의 시급이 10,000원이 넘을 텐데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하고 매출을 100만 원 만들더라도 순이익은 20만 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노력 대비해서 받는 돈이 적다고 생각해서 그만두는 경우도 있죠. 그러면 월 매출 1억을 달성하려고 하면 얼마나 많은 노력이 들어갈까요? 위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남의 제품을 떼서 팔기 때문에 사실 경쟁이 치열합니다. 마진을 먹기도 힘들고 경쟁도 치열해서 결국은 월 매출 1억을 만들려고 하면 사입, 내가 물건을 직접 집이나 사무실로 받아놓고 물건을 팔아야 되죠. 그럼 사입을 하려고 하면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중국에서 물건을 수입을 하든 국내에 있는 제조 공장을 컨택해서 물건을 받아야 되는 거죠. 물건을 받으려고 하면 그 사람들이 물건을 줄까요? 안 줍니다. 제가 누군지도 모르죠. 돈 입금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계좌이체를 해주고 돈을 줘야지 물건을 줍니다. 그러면 계좌이체를 하는 순간 제 돈이 결국 재고를 사입하게 되는 거죠. 사입하게 되면 돈이 마이너스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월 매출 1억 정도 만들려고 하면 당연히 임대료, 월세가 들겠죠? 포장을 직접 해야 됩니다. 택배회사랑 계약을 해야 되고 포장하기 위한 부대 비용, 박스나 테이프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죠. 그리고 광고도 해야 됩니다. 직원을 채용해야 되죠.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가격 싸움을 합니다. 제가 쿠팡 같은 경우는 아이템이나 네이버 같은 경우도 가격 비교나 카탈로그 매칭이라는 거 있기 때문에 100원 싸움들이 계속 시작되죠. 뿐만 아닙니다. 내가 물건을 잘 팔고 상위로 줄되면 경쟁사들이 신고를 합니다. 그 신고라는 게 문제가 있어서 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고 문제가 없어도 일단 신고하고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경쟁사들이 담합해서 그 직원들이 한 사이트에 있는 한 판매자들을 공격합니다. 그러면 그 신고로 인해서 소명하기 전까지 그 상품이 노출이 안 되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리고 네이버나 쿠팡 같은 경우는 3개월에 한 번씩 로직이 변경됩니다. 내가 리뷰가 9,999개라고 1등인 것 같이 보이지만 로직이 변경되면 어느 순간 제 상품이 3페이지, 4페이지 안드로메다에 가 있습니다. 내 상품이 어딘지 찾기도 힘들어요.
그리고 시즌이라는 게 종료돼요. 보통 상품들을 스테디하게 꾸준하게 잘 파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각각 시즌이 있죠. 그 시즌에 내가 물건을 잘 팔아서 매출 1억을 만들었는데 시즌이 종료되는 순간 그 다음 시즌을 찾아야 됩니다. 근데 그거를 찾는 게 쉬울까요? 매출 1억을 유지하려고 하면 자본금도 많이 들고 세금도 많이 내야 됩니다. 그리고 끝이 아니에요. 새로운 제품을 테스트를 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잘 팔고 있는 제품이 계속 잘 판다? 불가능합니다. 왜? 누구나 만들 수 있는 제품이고 누구나 판매할 수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나보다 조금 더 예쁜 대표 이미지를 만들고 나보다 조금 더 저렴하게 상품을 판매한다고 하면 소비자들은 정말 미련 없이 저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경쟁사의 제품을 선택하는 거죠. 그러면 내가 또 새로운 상품을 가지고 와야 됩니다. 근데 그 가지고 온 상품들이 무조건 잘 될까요? 아닙니다. 처음에는 물도 주고 거름도 주고 계속 케어해 줘야 되는데 그 상품을 키우기 위해서는 테스트 기간이 필요합니다. 짧게는 3개월, 길게는 4개월. 그러면 시즌이 넘어갈 수도 있고 거기에 따른 비용들이 계속 들죠. 그러다가 잘 못 되면 매출 1억이 아니라 빚이 1억이 질 수도 있습니다. 결국은 수십 가지의 장애물을 뛰어넘어야지 월 매출 1억이 달성되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한 번 정도는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이거를 6개월, 1년, 2년, 3년 유지하는 것들이 얼마나 힘들지 상상이 가실까요? 그래서 월 매출 1,000만 원, 그 다음에 월 1억을 달성해도 포기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직장인들은 보통은 쇼핑몰로 해서 돈을 벌고 싶은 순수익이 1,000만 원입니다. 1,000만 원 정도 돼야지 퇴사를 하고 뭔가 경제적으로 여유로울 것 같이 생각하죠. 월 1,000만 원을 벌기 위해서 필요한 월 매출은 한 1억 정도 듭니다. 1억 정도인데 현금은 1억 5천 정도 필요하죠. 왜? 아무리 정산이 빠르다고 하더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을 한 번에 다 파는 게 아니라 조금씩 판매되는데 제품에 대한 재고 비용과 스마트 스토어는 광고비를 미리 내가 넣어야 됩니다. 쿠팡과 다르게 돈을 가지고 쓰면서 물건을 팔기 때문에 현금이 필요하죠. 그리고 뭐 재고를 사입하고 사무실비, 인건비, 대출이자, 세금 이 모든 것들을 가져야 되는데 못 팔면 결국 재고를 가지게 되고 재고가 있으면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이 사업을 지속할 수가 없습니다. 지속할 수 없다라는 게 끝이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이미 다 재고로 투자했고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월 대출 상환 비용이 발생됩니다. 그러다 보면 내가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계속 마이너스가 되면 사람이 극단적인 생각을 하게 되죠. 그 극단적이라는 게 재고를 아주 싸게 팔든지 아니면 누군가의 권유로 사기를 당하든지 아니면 코인을 투자하든지 그러니까 사람이 극단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매출이 1,000만 원, 1억 대단한 거 보이지만 이런 사람들도 쇼핑몰을 포기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스마트 스토어에서 위탁 판매로의 앞으로의 전망은 제가 볼 때는 블로그, 인스타, 유튜브보다는 스마트 스토어가 제일 쉽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스토어는 끝난 것 같지만 아직 끝나지 않고 돈 벌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온라인 사업은 계속 성장할 수밖에 없죠. 사람들은 점점 더 오프라인보다 온라인을 선호하게 되고 온라인에서 편하게 결제를 하죠. 저희 같은 경우도 마트에 가는 경우보다 네이버나 쿠팡에서 물건을 사는 비율이 월등하게 높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줄어들지 않고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한마디로 이 이커머스 시장은 계속 성장하기 때문에 언제 들어가더라도 나 한 사람 돈 벌 거리는 있다. 그리고 네이버가 망하지 않는 이상 쿠팡과 함께 끝까지 남을 플랫폼이 바로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입니다. 유메프랑 티몬, 인터파크 이런 데는 상당히 위험하고 망했지만 다른 곳은 망하더라도 네이버는 정말 망하기 힘들 겁니다. 왜냐하면 저는 네이버 주주이기도 한데 항상 매출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저희야 잘 모르는 것 같지만 네이버를 이용한 사람도 많고 이 스마트 스토어를 점점 더 정교하게 만들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한 개 살 걸 두 개 사게 만들고 두 개 살 걸 세 개 사게 만들게끔 계속 알고리즘이 바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시장은 성장할 것이다. 그리고 위탁 판매는 내가 재고를 가지고 있고 판매하는 게 아니니 그냥 상품을 등록해놓고 주문이 들어오면 최저가 상품을 사서 고객한테 보내주는 거기 때문에 리스크 없이 할 수 있는 사업 중에서는 최고의 부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도 아주 가난하게 직장 생활을 하면서 흑수저로 살았는데 이 가난을 극복했던 방법이 바로 스마트 스토어 위탁 판매입니다. 유튜브에는 정말 많은 사례가 있어요. 구독자 몇백 명부터 몇십만 명까지 이 사람들이 정말 거짓말을 하지 않는 한 실제로 스마트 스토어 위탁 판매부터 시작해서 인생이 많이 바뀐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도 3년 전부터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왔던 거죠. 현실적으로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부업이
저는 스마트 스토어가 유일하다고 생각합니다. 블로그로 돈을 벌어본 경험도 없고 뭐 인스타 제가 공부를 해본 적도 없고 유튜브 애드센스 수익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아주 많은 공이 들어가고 시간이 들어가는데 스마트 스토어는 상품을 가지고 와서 등록하고 주문 들어오면 최저가를 찾아서 고객한테 보내주면 단돈 1,000원, 5,000원을 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한데 스마트 스토어를 시작하면 가장 좋은 점이 뭐냐면 소비자에서 생산자가 되는 거죠. 항상 돈을 쓰잖아요. 저희가 쿠팡에서 돈을 쓰고 네이버에서 돈을 쓰고 하지만 누군가는 돈을 쓸 때 누군가는 돈을 법니다. 언제까지 돈을 쓰기만 하고 소비자로만 사실 건가요? 스마트 스토어를 한다는 게 단순하게 부업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 내 뇌 구조를 바꾼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항상 물건을 사는, 당하는 소비자 입장에서 내가 남이 돈을 내 통장으로 가지고 오는 행위가 바로 스마트 스토어 위탁 판매인 거죠. 그래서 이 쇼핑몰의 구조를 이해하게 되면 뇌가 바뀌게 되고 뇌가 바뀌게 되면 보이는 거, 생각하는 거 모든 것들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흑수저가 가장 빠르게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은 저는 스마트 스토어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살아왔고 제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쇼핑몰로 인생이 바뀐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현실적으로 쇼핑몰 로드맵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위탁 판매로 시작을 합니다. 월 매출 1,000만 원 만들 때까지는 열심히 일을 해야죠. 이 열심히라는 게 사람이 가능한 일입니다. 월 매출 1,000만 원이 정말 먼 거리 같지만 이제 수강생들 만나보고 제 경험들 봤을 때도 6개월 정도 집중하면 만들 수 있는 숫자입니다. 한 달에 100개 정도의 상품, 6개월 동안 600개 정도의 상품을 등록하면 거기에서 효자 상품이 나오고 그 효자 상품을 위해서 매출을 이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매출이 1,000만 원 정도 만들면 사입을 해야 됩니다. 더 이상 위탁으로 중개 업무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물건을 사서 직접 포장을 해서 고객한테 보내주는 거죠. 그러면 하루에 8시간 정도 일해야 됩니다. 보통 직장인들이 일하는 만큼 쇼핑몰에 몰입을 합니다. 그러면 한 달에 순이익 300만 원에서 400만 원 나오는 거죠. 이렇게 위탁을 시작하고 리스크 없이 진행하다가 잘 되면 사입으로 넘어가고 이 사입이 잘 되면 브랜딩이라고 해서 내가 직접 제조를 해서 나의 마크, 돈 버는 형님들 마크를 붙일 수도 있고 중국에서 예쁜 인테리어 소품을 가지고 와서 패키지에다가 제 로고를 박을 수도 있고 이렇게 하면 결국 제조와 브랜딩이 합쳐지면 좀 더 돈을 벌 수 있는 것들이 커집니다. 그리고 자사몰이라고 해서 나의 홈페이지를 만들고 SNS 광고를 통해서 후킹해서 들어오면 물건을 비싸게 파는 방식. 이 단계를 하나씩 성공해 나가면 월 순이익 3,000만 원도 가능합니다. 월 순이익 3,000만 원이 지금이야 엄청 큰 숫자처럼 보이잖아요. 이 돈은 의사, 변호사보다도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습니다. 학벌도 필요 없고 뭐 배경이나 내 외모나 특별한 거 없이도 온라인에서 한 달에 3,000만 원 정도 벌 수 있는 일이 많을까요? 없습니다. 없기도 하고 정말 달성하기 힘든 직장인들의 돈을 이 쇼핑몰이라는 시장에 들어와서 하루에 8시간씩 정말 미친 듯이 일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직장에서 일하는 것만큼 쏟아부으면 300, 400까지는 어렵지 않게 달성하고 그 이상은 본인의 재능도 있어야 되겠지만 충분히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죠. 저도 지금은 이제 모든 과정을 끝내서 제조도 하고 브랜딩도 하고 자사몰 하다 보니까 예전에 위탁 판매 사입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었던 거죠. 이게 특별한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시작하고 꾸준히 하신 분들은 시간이 걸릴 뿐이지 누군가는 전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 영상을 보시는 분이 안 되라는 법도 없습니다. 2024년도에 이걸 시작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2025년, 2026년도에 시작하는 분이 계실 텐데 누군가는 돈을 벌 겁니다. 누군가는 돈을 번다는 것은 누군가 포함될 수 있는 거죠. 꼭 특별한 사람들만 이 쇼핑몰로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의 노력이 가미되면 정말 노력한 만큼 정직하게 돈을 벌 수 있는 사업이 또 스마트 스토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벼락슈터입니다. 오늘 브랜드 유통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있고 생소한 분들도 있을 텐데 브랜드 유통이 어떤 건지, 그리고 아마 브랜드 유통을 앞으로 하게 되면은 어떤 식으로 시작하면 좋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짧게 강의를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브랜드 유통을 시작한 지는 이제 횟수로는 5년차, 만 4년 됐습니다. 지금까지 누적 매출로 하면은 한 100억 이상 판매를 했고요. 브랜드 유통 어렵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냥 쉽게 설명드리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나이키, 아디다스, 뉴발란스 이런 브랜드 제품을 사가지고 판매한다. 브랜드 제품을 이렇게 사서 판매를 해도 되나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일단 가능합니다. 우리나라는 병행 수입 권장 국가고 브랜드 제품을 파는 데 있어서는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제가 뒤에 좀 더 나중에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지만 이미지,
저작권 관련된 부분만 조심한다고 하면은 브랜드 제품을 파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좀 설명드릴 부분은 벌써 4년, 5년이나 된 이 브랜드 유통 지금 들어가서 해도 괜찮을까요? 이런 부분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아마 그 최근 한 1, 2년 동안은 그 리셀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신발을 사가지고 뭐 프리미엄이 붙은 제품들을 판매하고 이런 게 워낙 보편화돼서 제가 최근에 한 1, 2년 동안 해외도 많이 갔다 왔는데 한국 사람이 보이면은 그 매장에 가면 다들 핸드폰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냥 아울렛 가면은 뭐 이제 핸드폰 보고 크림에서 가격 남는 걸 판매하고 이런 게 좀 흔해졌다고 하면은 이제는 그냥 아울렛뿐만 아니라 해외 어디를 가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이면은 다들 한 번씩 크림을 쳐다보시더라고요. 이게 진짜 보편화가 됐구나 할 정도로 많은 분들이 차익 거래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 브랜드 유통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크림, 뭐 또 솔드아웃이나 스타엑스, 포이즌 뭐 이런 형태로 해외에 있는 플랫폼까지 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온라인 판매라고 하면은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쇼핑 앱은 쿠팡,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쨌든 뭐 쿠팡이 이러고 저러고 해도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이렇게 크게 세 가지 형태로 좀 판매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11번가 옥션, 지마켓 이런 데도 있지만 크게 좀 매출이 나오고 돈을 벌 수 있는 데라고 하면은 크게 세 가지 정도 카테고리가 될 것 같아요. 가장 쉬운 거는 당연히 크림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크림을 해보신 분들도 있을 거고 이제 크림으로 뭔가를 판매해 보시려는 분들도 있을 텐데, 아마 주변에서 크림 하시는 분들을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야 그거 이제 돈 안 돼, 못 벌어, 이 얘기를 제일 많이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이 유입이 됐습니다. 이거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근데 그러면 여기서 돈을 못 버냐? 그건 또 아니에요. 돈을 벌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영업이익이라고 하죠. 영업이익 혹은 내 시간 투입 대비 벌 수 있는 돈이 줄어들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예전엔 내가 1시간에서 알바하면 10,000원 벌잖아요. 근데 크림으로 하면은 20,000원, 30,000원 벌 수 있었어요. 그럼 알바하는 것보다는 크림에서 뭐 상품 찾고 판매하는 게 낫겠죠. 근데 지금은 그렇진 않다는 거야. 거의 지금 잘 파시는 분들도 사실상 마진이 한 10% 초반? 이 정도까지 내려왔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뭐 세금까지 내고 하면은 거의 한 자릿대로 마진이 떨어졌다. 그러니까 쉽지 않은 시장이다. 오히려 부업으로 하기에는 이것만큼 매력적인 곳은 없다. 그러니까 차라리 한 50만 원에서 100만 원 버는 거는 전혀 문제 없는데, 애매하게 뭐 크림에서 좀 팔고 한 200만 원, 300만 원 번다고 나 퇴사하고 크림으로 뭐 전업하겠다. 이거 진짜 위험한 거예요. 오히려. 뭐 그래서 많은 분들이 사실 이제 크림에서 안 되니까 포이즌으로도 넘어가기도 하고 상대적으로 경쟁이 약한 플랫폼으로 가긴 하는데 한계가 있어요. 왜냐? 크림이라는 것 자체가 혹은 뭐 포이즌이라는 거, 차익거래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핸들링 할 수 있는 거는 딱 가격밖에 없어요. 상세 페이지를 꾸밀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썸네일을 바꿀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한정판 제품을 나만 갖고 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경쟁을 해서 할 수 있는 거는 오로지 가격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접근하기는 쉽지만, 처음 시작하기는 쉽지만 사람들이 몰리면 가격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걸로 뭔가 수익을 해서 사업을 하기까지는 좀 힘들지만 여전히 한 5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 버는 데까지는 2025년에도 문제 없다. 그러니까 브랜드 유통 내가 좀 가볍게 접근하고 싶다고 하시면은 여전히 크림 포이즌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사실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크림을 뭐 어떻게 하는 것보다도 쿠팡 그리고 스마트 스토어 어떤 걸 하는 게 좋을까, 이 고민을 많이 하실 거예요. 크림에서 좀 팔아보신 분들이라고 하면은 야 여기 경쟁이 너무 치열하다, 혹은 크림 하려고 했더니 크더 싼 크림이 더 싼데요, 이 말 진짜 많이 하는데 이래가지고 내가 돈을 못 벌 것 같아. 그럼 쿠팡이 답인가요? 스마트 스토어가 답인가요? 이거에 대해서 좀 더 명쾌하게 좀 답변을 드리려고 합니다. 쿠팡 많이 하시죠? 네. 네이버 요즘 하면은 네이버에 들어가서 뭐 하세요? 뉴스밖에 안 보시죠? 네이버에서 뭐 검색해서 찾아보세요? 잘 안 보시죠? 네. 뭐 구글에서 검색하시죠? 사실 네이버에서 제가 주변 사람들 물어봐도 뉴스 보거나 그나마 하는 게 지도에서 뭐 검색할 때, 이거 두 개 말고는 네이버에서 뭘 하질 않는 것 같아요, 사실 사람들이. 근데 쇼핑을 하면은 거의 쿠팡.
쿠팡 같은 경우는 거의 수도권 사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사실상 내일 다 배송이 오니까 쿠팡이 훨씬 더 편하잖아요. 근데 여전히 쿠팡에는 문제가 있죠. 문제가 뭐냐면 가품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네이버에도 가품이 있지만 쿠팡에는 그 중국 판매자들이 파는 가품이 여전히 존재를 하고, 이런 이슈들 때문에 상대적으로 네이버에서 사시는 분들도 있다, 여전히. 그렇지만 쿠팡이 훨씬 압도적으로 네이버를 이기고 치고 나가는 속도가 점점 격차가 크게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튜브에도 사실 쿠팡을 해라, 그리고 로켓크로스를 해라, 이런 내용이 진짜 많아졌는데, 그럼 쿠팡에 들어가서 로켓크로스, 나이키 제품을 팔면 되냐?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잘하면 되고 네. 잘 못하면 안 되고. 물론 뭐 사실 뭐 그렇게 말하면은 뭐 이게 강의가 아니겠죠. 기본적으로는 맞습니다. 쿠팡에 들어가서 나이키를 판면은 잘 팔립니다. 오야, 내가 뭐 이러다가 떼부자 되는 거 아니야? 할 정도로 어느 정도는 팔립니다. 왜냐하면 쿠팡은 그 네이버와 좀 다르게 신규 판매자를 밀어주는 로직들이 어느 정도는 좀 더 잘 돼 있어요. 상대적으로 네이버는 한번 잘 팔리는 판매자가 막 리뷰가 쌓이고 이러면은 순위가 바뀌기가 쉽지 않은데, 쿠팡은 여전히 이 개인화 로직 자체가 PD님이 화면 검색했을 때 나오는 화면이랑 제가 검색했을 때 나오는 화면이랑 다르기 때문에, 지역 기반, 나이 기반, 뭐 연령대, 성별 이런 거에 따라서 다 다르게 나오기 때문에 여전히 기회가 있습니다. 처음 올리는 사람한테도. 근데 문제가 뭐냐? 쿠팡에 아까 제가 가품이 문제라고 했죠. 그럼 쿠팡에 얼마나 많은 상품이 있을까요? 뭐 몇억 개? 몇 천억 개? 몰라요. 저도 얼만큼 상품이 올라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쿠팡에서는 이 제품들 중에 가품을 걸러내야 되잖아요. 하나하나 너 가품 파세요? 물어볼 수도 없고 검증이 안 되다 보니까 쿠팡에서는 그냥 AI가 브랜드 제품을 파는 사람들한테 소명 요청을 하는 거예요. 너 이거 어디서 구해서 파는 거야? 계속 메일을 보내는 거예요. 사실 소명이라는 건 서류만 내면 되기 때문에 가품을 팔면서 서류만 그냥 나 이거 매장에서 산 거야, 뭐 온라인 어디서 산 거야 라고 하면은 사실 끝이에요. 근데 한두 번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계속 소명이 날라온다고 하면은 방법이 없죠. 그러다 보니까 쿠팡에서도 이걸 한 명 한 명 물어가지고 할 수 없다 보니까 계속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정지를 먹는 계정도 많아졌고, 셀러들이 문제가 아니라 이런 중국 판매자들이 너무 많아서 구분을 할 수가 없으니까 쿠팡 그 AI가 너 중국 판매자야? 너 정품 파는 셀러야? 가품 파는 셀러야? 이걸 다 확인은 안 되니까 그냥 다 보내는 거야. 무작위로 그냥 다 보내고, 맞으면 소명해. 그럼 계속 팔게 해줄게. 뭐야, 소명 못했어? 잘 가. 아웃. 쿠팡에서 나가. 이렇게 된 거죠. 이러다 보니까 사실 최근 2, 3개월 내에 많은 분들이 계정 정지를 엄청 당했어요. 보통 이제 셀러분들이라고 하면은 재고를 다 갖고 파는 게 아니라 뭐 구매대행이나 위탁 형태로 판매를 하는데, 안 팔린 것까지 소명을 하라고 하니까 영수증이 없는데, 구매 증빙할 게 없는데 소명을 하라고 하니까, 그리고 이미 이 상품 또 없어서 심지어 삭제를 했는데 소명을 하라고 하니까, 그리고 무슨 상품을 소명하라고도 얘기도 안 해. 그냥 다 소명하라고 해. 내가 뭘 삭제했는지도 기억도 안 나는데 소명을 하니까 황당하고, 못해? 정지, 아웃. 이렇게 돼버리니까 쿠팡 하시는 분들이 많이 어려워요. 쿠팡 이제 답은 결국에는 로켓크로스구나. 매입을 해서 사입을 해서 판매를 하면 되는구나. 많은 분들이 이렇게 전환을 하기 시작했어요. 사실 저는 이 얘기를 많이 작년부터 드렸는데, 올해 이제 이렇게 정지를 많이 당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로켓으로 매입을 해서 판매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 초반에 하셨던 분들은 경쟁이 별로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매입을 한다는 게 뭐 중국 제품들이야 5,000원, 10,000원짜리도 매입을 할 수 있고, 그걸 막 500개, 1000개씩 매입할 수 있는데, 신발은 사실 한 3, 4개만 사도 4, 50만 원 그냥 되고, 뭐 한 10쪽, 한 상품에 사이즈별로 하나씩만 사도 100만 원 그냥 넘어가고, 이게 처음 시작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쉽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못했어요. 로켓으로 들어가서. 그래서 사실 로켓으로 판매하시는 분들 들어가서 엄청 잘 팔았죠. 그게 지금까지였어요. 지금까지는 당연히 잘 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상대적으로 파는 사람도 별로 없고, 이미 이 매입하는 데서 진입장벽이 높아지니까 나가 떨어지는 사람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매입을 한다고 하더라도 규모가 크게 갈 수가 없는 거죠. 한 요 정도 매입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테스트 정도밖에 못 하는 거죠.
그래서 나이키를 팔면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잘 하면은 잘 팔리는 거였어요. 근데 이제는 그렇진 않다. 이제 나이키 파는 판매자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원래 잘 파시던 분들은 뭘 팔겠어요? 나이키만 팔겠어요? 브랜드 제품이 나이키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브랜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남들이 안 파는 브랜드 먼저 선점해서 매입해서 로켓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또 잘 팔고 있어요. 여전히 그분들은. 근데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브랜드 유통 나도 해봐야겠다. 일단 브랜드 유통 하면 나이키지. 이거 매입해서 팔면 팔린대. 매입해서 넣었는데 보면은 제가 화면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전에는 나이키 운동화라고 검색을 해도 사실 이 판매자 로켓, 우리가 말하는 로켓 크로스 제품이 사실 별로 없었어요. 근데 제가 검색했을 때 로켓 판매자가 몇 명이나 될까? 그냥 1페이지 기준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러니까 거의 사실상 절반 정도가 로켓 크로스로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 말은 뭐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그냥 나이키 운동화를 로켓으로 넣는다고 팔리냐? 쉽지 않다는 거야. 설사 팔린다고 하더라도 쿠팡의 가장 큰 단점이 뭐냐면 아이템 위너예요. 어차피 똑같은 제품을 팔고 있으면은 얘가 로켓을 넣든 내가 로켓을 넣든 하나로 묶일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사실 이 아이템 인화에 묶이지 않으려고 사은품을 주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신발 플러스 신발 가방을 준다든지 종이 가방을 준다든지 신발 끈을 준다든지. 나는 쟤랑 똑같은 상품이 아니야. 신발은 같지만 사은품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쟤네랑 다른 상품이야. 그냥 아이템 인화로 묶지 마 라고 했는데 이게 어느 정도 먹혔어요. 그게 올해 한 중반 정도까지였던 것 같아요. 근데 올해 하반기 이제 4분기 넘어오면서부터는 무슨 소리야, 상품 자체가 똑같잖아, 사은품만 다르지, 아이템 인원 묶인 거 우리 해제 못 해줘. 이게 쿠팡의 스탠스예요. 물론 지금 아이템 인원으로 여전히 안 묶인 상품들도 있지만 어쨌든 쿠팡의 방향은 야, 사은품 그런 건 우리는 모르겠고 상품 자체가 똑같은 그냥 아이템 인원으로 묶여도 우리는 몰라. 왜냐, 쿠팡 입장에서는 팔면 되거든요. 자기는 수수료만 받으면 되지 이게 아이템 민호가 묶이든 말든. 설사 가품이랑 아이템 민호가 묶인다고 한들 상관없어요. 사실 쿠팡은 팔려서 수수료만 받으면 돼요. 나중에 그걸 가품을 신고를 하든 말든 그건 그 다음 문제인 거고, 쿠팡의 관점에서 보면은 그냥 팔면 땡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처음 브랜드 유통을 하시는 분들이 그냥 단순히 로켓, 나이키 입고 시켜 매입해서 팔면 된다? 위험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안 되는 게 아니라 위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막 잘 팔려가지고 처음에는 한 10쪽 매입해서 팔다가 한 30쪽 매입했다가 진짜 잘 100쪽 매입했는데 뭔가 아이템 인원으로 딴 애가 더 싸게 들어왔어. 이게 중국 거는 1000개 물려도 그냥 100만 원 어떻게 이렇게 폐기 처분하고 하면 끝나요. 근데 이게 나이키 운동화는 잘못 이렇게 해서 잘 팔린다고 해서 잘못 들어가면은 매출도 몇천 나오거든요. 2, 3천 그냥 나온단 말이에요. 나이키 운동화니까 100종 매입해서 팔면 2, 3천 나오죠. 근데 누군가가 더 많은 물량을 밀고 들어온다? 이러면은 한순간에 이 재고가 그냥 다 악성재고로 잡히는. 결국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가격을 서로 다운시킨단 말이에요. 쿠팡이 원하는 건 그거죠. 야, 너네 싸 가격 내려간다. 오, 좋아 우리는 많이 팔고 좋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쿠팡에서만 있었던 거냐? 예전에 제가 아울렛으로 물건을 팔고 할 때도 있었던 일이에요. 저는 2020년, 21년부터 이제 이렇게 브랜드 제품을 팔았는데 저보다 더 먼저 하신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한 15년부터 이렇게 하셨다고 했는데 그분들은 아울렛에서 물건을 하나 매입해서 팔면은 한 족에 한 3, 4만 원을 남겼다고 했어요. 근데 제가 할 때만 하더라도 한 1, 2만 원 남는 수준이었어요, 아울렛 제품은. 근데 지금은 어떠냐? 아울렛 가면 1,000원, 2,000원 남기기도 사실 쉽지 않아요, 아울렛 제품들은. 워낙 그거를 많은 사람들이 접하다 보니까. 근데 쿠팡도 비슷한 형태로 흐름으로 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 매출은 잘 나올지언정 위험할 수도 있다는 걸 분명하게 인지를 하고 해야 된다. 그러니까 안 된다는 게 아니라 무조건 나이키를 할 게 아니라 나이키 말고 어떤 브랜드 제품들이 또 잘 팔리는지 공부도 해야 되는 거고,
그건 상대적으로 이제 경쟁이 약하니까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하고 들어오셔야지. 안 그러면 매입을 이만큼 했는데 어떡하죠? 표시더니 저 매입을 이만큼 했는데 이거 어떻게 팔아야 되나요? 이렇게 되는, 진짜 저한테 그렇게 SOS 요청하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위험하다. 정확하게 저는 이걸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브랜드 유통을 하더라도 내가 어떤 제품을 쿠팡에서는 팔아야겠구나, 매입을 한다고 한들 정확하게 알고 매입을 해야겠다. 안 그러면은 오히려 매출은 많이 나오지만 악성 재고나 이런 재고 부담 때문에 사업을 접어야 될 수도 있다. 약간 현실 후기 같은 느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2025년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적어도 내 자본금을 태우려고 하면은 돈을 벌 수는 있는데 확실하게 좀 더 안전하게 가는 게 좋으니까 이 상황을 좀 이해하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워낙 요즘에 사실 유튜브에 쿠팡 얘기, 로켓크로스 얘기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은데 그냥 하라고만 얘기를 하지 이런 얘기를 잘 안 해줘요. 그래서 저는 이 얘기를 꼭 드리고 싶었고,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나는 사실 자본금도 없고 쿠팡에 매입해서 하는 것도 이렇게 위험하기도 하고, 그러면 난 시작하려는 사람인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하지 말까요? 그럼 나는 더 이상 이제 방법이 없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일단 쿠팡에서는 구매 대행이나 위탁 형태로 판매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당장 판매가 된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소명 요청이 와가지고 소명을 못하면 그 계정이 정지가 당하니까, 그러니까 정지가 당할 수 있으니까 지금 당장 매출 나온다고 야 요즘에는 로켓으로 파니까 나는 그냥 위탁으로 좀 팔아야지 이렇게 하다간 오히려 일주일 뒤에 정지를 당할 수도 있고 뭐 3달 뒤에 정지 당할 수도 있고 언제 당할지 몰라. 그 시한부 선고 같은 거잖아요 사실. 그렇게 사업을 하는 건 위험하니까 쿠팡에서 하려고 하면은 당연히 매입을 해서 하는 게 맞는데, 이렇게 구매된 형태로는 위험하다. 그럼 나는 카드 한 장밖에 없고 매입할 자금도 없는데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뭘 해야 되냐? 저는 오히려 스마트 스토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중국 구매대행 쇼핑몰 운영하고 있는 알버트입니다. 오늘은 4년차 중국 구매대행 월 1억 정도 매출을 내고 있는 셀러의 현실 후기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같이 화면 보시죠. 첫 번째로 이제 수강생분들이 중국 구매대행을 시작한 이유를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데, 제가 중국 구매대행을 시작한 이유하고 비슷하고요. 부업이나 추가 수입이나 퇴직 준비하시는 분들도 요즘에 많이들 시작을 하십니다. 근데 이제 수많은 온라인 쇼핑몰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중국 구매대행으로 굳이 딱 집어서 시작을 하시는 이유가, 첫 번째로 저자본으로 시작을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사업을 시작할 때 자본 자체가 거의 들어가지 않고 사업자 등록증하고 통신 판매업을 준비하고 그리고 프로그램 비용 정도만 준비를 하면은 바로 시작을 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많이들 뛰어드시는 것 같고요. 그리고 국내 위탁이나 다른 사업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은 마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25%에서 40% 사이의 마진율이 나오고 있고요. 지금 수강생분들이 하시는 걸 봐도 대부분 마진율이 여기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하시는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이렇게 마진율을 높여서 주문을 줄이고 이제 일하는 걸 줄이시는 분들도 있긴 한데, 그래도 마진율은 상당히 높게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구매 대행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무재고, 재고가 없이 상품을 올리고 상품을 업로드 해놓은 거를 고객이 주문을 했을 때 그 고객이 주문이 들어온 걸 보고 중국에서 주문해서 보내는 사업이기 때문에 리스크 자체가 상당히 적은 사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많은 수강생분들이 대부분은 이제 판매를 진행하시는 플랫폼이 쿠팡에서 많이들 진행을 하시거든요. 근데 쿠팡 같은 경우에 장점도 있고 단점이 있는데, 오늘 좀 편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쿠팡의 장점은 당연히 국내 1위 플랫폼이기 때문에 압도적인 검색량을 보이고 판매량 자체가 다릅니다. 그리고 이제 네이버하고는 조금 다르게 구매를 위해서 들어오신 분들이 훨씬 더 많으시기 때문에 전환율 자체가 상대적으로 높고요. 그리고 쿠팡 시스템 자체가 롤링 시스템이라고 해서 보여주는 상품 자체를 검색하는 사람마다 지역마다 다 다르게 보여주기 때문에 꼭 리뷰 수가 많지 않고 오히려 이제 리뷰가 좀 적은 상품이더라도 다른 여러 사람들에게 노출될 기회 자체가 많기 때문에 초보분들이 판매하시기에 훨씬 더 쉬운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이런 장점들이 있는 반면에 쿠팡 같은 경우에 단점이 좀 강합니다. 저는 단점을 좀 안 좋게 보고 있는데, 첫 번째로 자금 순환 문제가 있습니다. 쿠팡에서 판매를 많이 하시게 되면은 자금이 순환이 안 됩니다. 쿠팡의 정산 자체가 평균적으로 중국 구매 대행으로 봤을 때는 거의
2달 이상 소요가 되기 때문에 물건값을 2달치를 미리 가지고 시작하시는 게 아니면은 자금의 순환을 해결할 방법을 찾으셔야 됩니다.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그 방법들을 찾아내셔서 자기만의 방법으로 해결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쿠팡 자체 플랫폼에 들어오시는 고객분들이 반품률 자체가 상당히 높습니다. 반품률이 높은 이유를 생각을 저도 많이 해봤었는데, 쿠팡을 저도 같이 진행하던 시기를 생각을 해보면은 쿠팡 같은 경우에 옥션 지마켓에 비해서 대체적으로 한 3, 4배 이상 반품률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쿠팡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로켓을 많이 사용하시고 로켓 와우나 이런 걸 결제해서 사용하시다 보니까 무료 반품, 무료 배송에 너무 익숙해져 계세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거나 조금이라도 배송이 지연되거나 하면은 반품을 하면 된다라는 마인드가 많으신 분들이 많아서 이게 반품률 자체가 상당히 높게 나옵니다. 특히 국내 세관에서 통관 중일 때나 국내 택배사로 이제 배송을 하고 있는데 배송이 지연되었다라고 반품이 들어옵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 또 쿠팡의 다른 단점이 또 나타나는데 5만 원 이하 저가 상품들 같은 경우에는 자동으로 환불이 돼버립니다. 그러면은 저희는 환불 승인이나 이런 것들을 하지 않고 이미 상품이 가고 있고 통관 중이고 지금 다시 돌려보낼 수가 없는 상황인데, 여기서 쿠팡은 자체적으로 정책적으로 환불을 해줘버리고 그리고 이제 쿠팡에다가 이야기를 해라, 보상 요청을 해라 라는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일단은 보상을 받기도 쉽지는 않은데 거기서 또 일이 늘어나죠, 저희가. 그래서 쿠팡에는 이런 단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런 단점들 뿐만 아니라 현재 이제 다른 문제점들이 더 많이 생기고 있어서 많은 분들이 주변 분들이 다 쿠팡을 접고 계세요. 쿠팡을 접고 계시는 이유가 첫 번째로 가품 소명 요청이 많이 옵니다. 최근 들어서 특히나 더. 원래도 많았지만 최근 들어서 더 심해졌어요. 그래서 이게 사람이 보내는 게 아니라 AI가 자동으로 탐지를 해가지고 보내는 거기 때문에 노브랜드 상품인데도 가품을 소명하라고 연락이 옵니다. 그리고 나이키 상품이 아닌데, 아디다스 상품이 아닌데 그런 단어도 전혀 쓰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나이키를 소명하라고 연락이 옵니다. 그게 나이키 가품임을 소명해라, 정품인지 아닌지를 소명해라 라고 요청이 오는데, 그런 경우에 소명이 그 상품이 아니다, 아니면 이제 또 내가 파는 상품이 브랜드 상품이 아니다, 노브랜드 상품이다 라고 정가품을 소명을 하면은 답변이 굉장히 늦게 옵니다. 처리가 거의 안 되는 수준으로 최근에 많이 느려졌고요. 그런 상황에서 쿠팡 시스템 자체가 재고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불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쿠팡의 이제 점수 시스템도 그렇고 페널티를 주는 것들이라던가 그런 것들이 위탁 판매라던가 구매 대행을 하시는 분들을 확실히 선호하지 않는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그럼에도 이제 쿠팡이 많이 팔리기 때문에 들어가는 건데, 최근 들어서 가품 소명 요청이 계속 오면서 가품 소명 요청을 못 하거나 아니면 이제 소명을 했는데도 뭐 제대로 소명이 안 됐다, 아니면은 그쪽에서 이제 한 번 더 소명을 해라라고 진행이 되고 있는 와중에 가품을 판매한 판매자의 연관 계정이다, 위반한 연관 계정이다라고 해서 다른 사업자까지 다 정지를 시켜버립니다. 저도 최근에 한 사업자가 한 달 사이에 12개가 정지가 됐습니다. 근데 첫 번째 정품을 파는 사업자가 정품만 팔고 있었는데도 이제 가품 소명을 다, 전체 상품을 다 해라고 해서 소명을 보냈는데 아직도 답이 없습니다. 몇 달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쿠팡을 본의 아니게 적게 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문제가 돼서 쿠팡을 주변에서 정리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게 반대로 생각하면 기회가 될 수도 있긴 하지만 구매 대행이나 이제 위탁으로 진행하시는 분들은 이거를 피해가기가 쉽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쿠팡을 이렇게 다 접고 나면은 온라인 사업을, 쇼핑몰을 접어야 되는 것이냐? 그건 아니고요. 쿠팡에 대안이 있습니다. 대안으로 지마켓이나 옥션, 11번가, 네이버, 롯데온, 이런 다른 마켓들, 다른 플랫폼들을 이용해서도 충분히 매출을 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네이버랑 쿠팡을 진행을 하지 않고 있고요. 쿠팡 같은 경우도 12개가 정지되기 전에도 이미 구매 대행으로는 진행을 안 하고 있었어요. 근데 현재 비중을 따져보면은 지마켓이 55% 정도 되고 옥션이 33%, 11번가 12%, 요 3개의 마켓만 활용해서도 월 매출을 1억 이상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쿠팡이 정지됐어요, 쿠팡이 문제가 있어요, 지금 소명을 안 받아줘요, 이런 분들이 주변에 계속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러면 지마켓에 조금 더 집중을 해보시라고, 옥션에 조금 더 집중을 해보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러면 충분히 쿠팡보다는 처음에는 이제 매출이 그렇게 파격적으로 나오진 않지만 꾸준하게 팔리는 상품들을 쌓아가면은
매출을 원하시는 만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월 1,000만 원, 월 1억을 달성하는데 드는 노력이 어느 정도 드는지를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 제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부업은 월 한 1,000만 원부터, 본업으로 하시는 분들은 월 한 3,000만 원부터 인력 레버리지를 사용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3,000만 원이 넘어가면서부터는 일이 상당히 많아집니다. 특히 뭐 크고 무겁고 비싸고 뭐 이렇게 객단가가 높은 상품들을 많이 파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업무 부담이 좀 적다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제가 하는 방식은 그런 크무비라고 하는 그런 상품들보다는 저가형 상품들을 최대한 많이, 주문 건수를 많이 해서 보내는 방식을 쓰고 있기 때문에 월 3,000만 원이 넘어가면서부터는 혼자서 주문 처리하고 상품을 업로드하고 CS까지 처리하고 하는 게 상당히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바나 직원들을 뽑으셔야 되고요. 이제 그분들을 뽑아서 일을 가르치실 때 주문 처리나 CS, 소싱, 업로드 이런 시스템들을 아예 기계적으로 만들어서 자동화를 구축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른쪽에 보이는 화면 자체가 CS를 단계별로 다 나눠서 직원분들한테 나눠드리는 자료거든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 몇 개만 추출해서 넣어놨는데, 저런 식으로 이제 다 시스템으로 만들어서 너무 깊게 고민하시지 않고 기계적으로 처리하실 수 있게, 그래야 그분들도 일하는 시간이 줄어들고 효율적으로 일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제 인건비가 줄어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화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이런 시스템을 만드셔야 되고요. 그리고 인원을 어쨌든 충원해서 레버리지를 쓰실 때마다 매출은 점프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그분들이 귀찮은 일을, 단순 업무를 다 해주시잖아요. 주문 처리해주고 CS, 특히 CS가 스트레스 많이 받는데 CS를 다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소싱이나 업로드까지 해주시면은 거기서 이제 조금 더 소싱을 다르게 할 수 있는 테스트를 해본다거나 마켓의 시스템을 또 뭐 광고라던가 아니면 이제 노출시키는 방법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또 테스트를 하면서 매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인력을 보충하는 그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어렵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교육을 통해서 제가 마음에 들게, 제 마음에 들 정도로 일을 하실 수 있게 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게 또 만들어 놓으면 퇴사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특히 최근에 이제 중국 구매 대행 좀 잘 하시는 분 중에서 사무실에서 6명이 퇴사를 하셔가지고 번갈아서 뽑아놓으면 퇴사하고 한 달 정도 지나서 또 퇴사하고 하셔가지고 되게 애를 먹고 계신데, 그래도 어찌됐든 시스템을 계속해서 만들고 이제 교육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노력들을 기울이시면은 충분히 월 1천에서 1억까지 이렇게 올라서실 수가 있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 한 3천만 원 정도에서 특히 3, 4천 정도 나오시는 분들 중에서 중국 구매 대행을 포기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저도 왜 이분들이 포기를 많이 하시지라고 생각을 해보고 얘기도 많이 해봤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습니다. 현실적으로 중국 구매 대행 자체가 일단은 배송이 중국에서 한국 세관을 통해서 이제 한국 택배사를 통해서 고객에게 배송이 되다 보니까 배송 지연이 곳곳에서 일어납니다. 곳곳에서 일어나는데, 예를 들어서 넣어놓은 상황인데 웨이하이에 폭설이 왔습니다. 폭설이 오면은 차가 못 움직일 정도로 폭설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며칠 동안 아예 배송이 묶여버립니다. 그런 상황도 생기고, 저희가 주문한 공장 쪽에 폭우가 내려가지고 아예 홍수가 나는 경우도 생겨요. 그런 자연재해가 발생하는 상황도 생기고요. 그런 경우뿐만 아니라 제가 예전에 진행할 때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중국이 도시 봉쇄가 되면서 아예 도시가 봉쇄가 돼버립니다. 봉쇄가 돼버리면은 이게 너무 황당했던 게, 판매자가 보냈어요. 보내고 나서 그 상품이 중간에 오다가 배송 트럭이 있는 도시가 묶여버립니다. 아예 봉쇄가 돼버려요. 그러면은 거기가 한 달, 2달씩 봉쇄가 됩니다. 그러면서 계속 배송 상황이 업데이트가 안 되다가 어느 순간 들어가니까, 반쯤 포기한 상황에서 어느 순간 들어가니까 배송 완료가 찍혀 있어요. 배송 완료가 찍혀 있는데 그 도시에 슈퍼마켓으로 배송지가 써 있어요. 택배사에 제가 직접 전화를 할 줄 모르니까 배송 대행지를 통해서 이제 전화를 해보니까 그쪽에서 하는 얘기가, 어차피 트럭이 못 움직여서 슈퍼마켓에 맡겨놨다, 찾아가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그런 상황이 오는데 거기서 이제 판매자한테 환불을 해달라, 나는 상품을 못 받았으니까 환불을 해달라, 그러면 보냈다, 언제 오냐, 언젠가 가겠지. 이런 상황들이 계속 발생이 되면서 코로나 때 그래서 배송 대행지도 도시마다 다 써봤고요. 배송 지연 상황들이나 아니면 이제 배송에 문제가 있는 상황들이 계속해서 발생을 하는데, 그런 상황들을 조금 능동적으로 풀어내지 못하면은 거기서 손해도 커지게 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기고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으면서 좀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특히 그런 자연재해나 뭐 이제 코로나 이런 상황이 아니라도
중국은 또 연휴가 길죠. 2월 달에 올해 춘절이 있었는데 춘절 같은 경우에는 올해 거의 3주를 쉬었어요. 판매자들이 3주를 쉬어버리고 배송 대행지도 거의 10일 가까이 쉬었습니다. 그러면은 그 한국 고객들은 못 기다리죠. 그래도 어떻게든 이제 문자 보내서 저희가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최대한 빠르게 처리를 해드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계속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상품들 같은 경우도 이제 최신성이 떨어지면서 업로드 해놓고 조금 지나면은 점점 매출이 빠지기 때문에 끝없이 소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새로운 상품을 채워줘야 되고 그 과정에서 이제 마켓 정책도 계속해서 바뀌게 됩니다. 카테고리의 상품들에 대해서 다 마켓이 갑자기 제재를 한다거나 뭐 소명을 하라던가 그런 이제 정책들이 계속해서 바뀌는데 그거에 맞춰가면서 마켓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그 과정들이 이제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고요. 왜 그러냐면 생각을 해보시면은 일단은 매출이 오르는 거에 딱 맞춰서 인력도 뽑아놓고 이제 자동화를 시켜놓고 열심히 일을 해서 인건비를 드리고 있는데 그런 마켓 정책에 대처를 못해서 마켓이 한두 개씩 날아가게 되면은 인건비가 안 나옵니다. 제가 갈 돈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이걸 왜 하고 있지? 이런 현타가 오는 시점이 옵니다. 그리고 효자 상품 같은 경우에도 꾸준하게 들어오는 상품들이 무조건 생겨요. 생기는데 이 효자 상품들이 정말 순식간에 경쟁자가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경쟁자가 생기게 되면은 결국은 마진율 1,000원 싸움, 100원 싸움이 되기 때문에 마진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제 그런 상품들에 너무 얽매이게 되면은 거기서 또 매출이 빠지게 되면서 아까 똑같은 상황이 생기는 거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 경우에 효자 상품을 저는 의식을 안 합니다. 아예 의식을 안 하고 계속해서 새로운 상품을 올리고 그 상품들이 팔리기를 이제 어떤 상품들에서 더 잘 팔리는지 또 새로운 상품을 올리고 그런 식으로 이제 해결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가장 큰 문제죠. 상품의 지재권 문제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내용 증명을 일단 받게 되면은 사실 살면서 법을 한 번도 어겨본 적이 없는데 이런 분들이 많으신데 거기서 벌금 한번 범칙금 한번 내본 적이 없는데 내용 증명이 갑자기 날아오니까 고소하겠다, 소송을 걸겠다,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 이렇게 멘트가 날아오니까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잠도 못 주무시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십니다. 그렇다 보니까 월 3천만 원, 4천만 원을 매출이 나오더라도 중국 구매 대행은 너무 힘든 것 같아요. 못하겠어요 라고 하면서 포기하시는 분들이 종종 나옵니다. 그래서 저도 안타까운 부분이지만 근데 이것도 주식재권 문제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금지어를 최대한 많이 걸고 그동안 이제 주변 분들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문제가 될 만한 상품들을 다 금지어로 최대한 걸고 그리고 상품을 업로드하기 전에도 하나하나 다 상품 이미지를 다 검수를 합니다.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앞으로 중국 구매 대행 같은 경우에 전망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현재 중국 구매 대행 시장 자체가 예전처럼 신규 진입 판매자가 1억, 2억 이렇게 억 단위 매출을 낼 수 있는 시장은 아니라고 보이긴 합니다. 쿠팡의 문제점들도 있고 옥션 지마켓도 갈수록 이제 정책이 까다로워지기 때문에 억 단위 매출을 낼 수는 없지만 초보분들이 들어왔을 때 월 몇백만 원 이렇게 순이익을 만들 수 있는 확률이 가장 높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초보분들이 디딤돌로 순이익을 디딤돌로 만들어서 다음 단계 쇼핑몰이나 다음 단계 사업을 하시는 데 있어서 먼저 중국 구매 대행을 시작해 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더 좋은 강의로 찾아뵙겠습니다.